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왕조가 몰락할 때 그것은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균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북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서 출발한 그리스인들의 식민도시 키레네가 어떻게 신탁의 꿈을 실현하고 또 어떻게 스스로의 손으로 그 꿈을 부수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4권 멜포메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바티아드 왕조의 흥망과 리비아 에스노그라피, 그리고 복수와 신의 정의라는 주제를 교차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4개의 큰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바토스 아르케실라오스 왕조의 계승과 분열의 역사. 둘째, 데모낙스의 개혁과 외세 개입이라는 정치 구조 분석. 셋째, 리비아 부족들에 대한 에스노그라피와 스키티아와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레티메라는 여성 권력자에 대한 인물 분석과 현대 고고학의 재평가입니다. 각 주제는 독립적인 흥미를 지니면서도 헤로도토스가 구축한 지중해 세계의 거대한 서사적 지도 위에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4권은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의 스키티아 원정을 중심 서사로 삼으면서도 지중해 남단 리비아 지역에 대한 방대한 에스노그라피와 정치사를 교차하여 전개하는 복합적인 문헌입니다. 특히 키레네를 중심으로 한 권력 역학과 그리스인들의 남쪽 변방 이미지가 이 텍스트의 핵심을 이룹니다. 헤로도토스는 단순히 리비아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북방의 스키티아와 남방의 리비아를 지중해를 축으로 대칭적으로 배치하면서 문명과 야만, 단결과 분열이라는 대립구도 위에 자신의 역사 철학을 새겨 넣습니다. 첫 번째 섹션, 바티아드 왕조의 역사입니다. 기원전 7세기 에게해의 작은 섬 테라에서 출발한 그리스 식민자들은 아프리카 북부의 낯선 땅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키레네입니다. 이 왕조는 어떻게 일어섰고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기원전 630년경 테라 섬의 식민자들이 델포이의 신탁에 따라 북아프리카로 이주하여 바티아드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초대 왕 바토스 1세는 말을 더듬는 장애를 치유받기 위해 델포이 신탁을 구했다가 되려 리비아의 도시를 세우라는 신탁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 이름 바토스는 그리스어로 말더듬이를 뜻하지만 리비아어로는 왕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이 왕조가 처음부터 그리스와 아프리카의 경계 위에 서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왕조는 키레네 인근에서만 생산되는 희귀 약초 실피움 수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강력한 도시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이 왕조가 바토스라는 이름의 왕 4명과 아르케실라오스라는 이름의 왕 4명, 총 8세대에 걸쳐 존속할 것이라는 신탁의 예언을 전하며 이 가문이 궤적을 흥망성쇠의 전형적인 모델로 제시합니다. 왕조의 큰 흐름을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토스 1세는 왕조를 개창하고 도시를 정착시켰습니다. 바토스 2세는 그리스 본토에서 이주민을 대거 유치하며 도시를 팽창시켰지만 이는 리비아 원주민의 영토를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아르케실라오스 2세 치하에서는 왕족 간의 극심한 내분이 터졌고 반란을 일으킨 형제들이 바르케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며 왕조의 분열이 가시화됩니다. 바토스 3세 때에 이르러서야 데모낙스의 외부 중재를 통한 헌정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개혁 역시 아르케실라오스 3세의 반동에 의해 무너지고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개입을 자초하는 비극적 결말로 치닫습니다. 기초기 연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30년부터 600년까지 바토스 1세가 테라 섬 출신 식민자들을 이끌고 키레네를 건설했습니다. 이어 기원전 600년부터 583년까지 아르케실라오스 1세가 도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비교적 평화로운 치세를 유지했습니다. 기원전 583년부터 560년까지 바토스 2세는 그리스 전역의 토지 분배를 미끼로 이주민을 대거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주민 리비아인들의 영토가 잠식되기 시작했고 원주민들이 이집트 파라오 아프리에스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이라소 전투에서 이집트군이 격파되며 키레네는 세력을 더욱 확장합니다. 기원전 560년부터 550년까지 잔혹한 자로 불린 아르케실라오스 2세의 치세가 이어집니다. 형제들과의 권력 투쟁으로 극심한 내분이 발생했고 형제들이 키레네를 이탈하여 바르케를 건설하고 원주민을 선동하면서 라우콘 전투에서 키레네군 7,000명이 전사하는 참패를 겪습니다. 이러한 궤적은 척박한 북아프리카 환경에서 출발한 식민 개척의 영웅적 신화가
어떻게 내부의 권력 다툼과 파벌주의로 인해 부패해 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쇠락기 연표입니다. 기원전 550년부터 530년까지 전름발이라는 신체적 결함을 지녔던 바토스 3세는 극단적인 정치적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만티네이아 출신의 저명한 입법가 데모낙스를 초빙합니다. 그의 개혁은 잠시 안정을 가져왔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30년부터 515년까지 아르케실라오스 3세는 데모낙스의 체제를 부인하고 절대 왕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반대파에 의해 사모스로 추방되었다가 용병을 규합해 키레네를 탈환했지만 반대파를 화형에 처하는 피해 숙청을 강행한 끝에 결국 바르케에서 암살당합니다. 기원전 515년 페레티메가 아들의 복수를 위해 이집트 주둔 페르시아 총독 아리안데스에게 개입을 요청합니다. 바르케가 함락되고 왕조는 제국의 종속국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65년부터 440년까지 마지막 왕 아르케실라오스 4세의 치세 말기 혹은 사후에 민주주의 혁명이 발생하여 왕조가 붕괴되고 키레네는 공화정 체제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 섹션, 정치 구조와 외세 개입입니다. 개혁, 반동, 그리고 제국의 그림자. 키레네와 바르케의 정치사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보편적으로 겪었던 과두제와 참주제, 초기 민주제 사이의 헌정적 진통을 북아프리카라는 지정학적 무대 위에서 재현한 것입니다. 데모낙스가 단행한 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3부족 체제입니다. 데모낙스는 키레네 시민을 그들의 기원에 따라 세 개의 새로운 부족 단위로 재편했습니다. 제1부족은 테라 출신 초기 정착민과 인접 원주민으로, 제2부족은 펠로폰네소스 및 크레타 출신 이주민으로, 제3부족은 기타 섬 지역 출신 이주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혈연과 기득권에 얽매여 있던 구시대적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행정 단위를 창설한 것으로 훗날 아테네에서 클레이스테네스가 단행한 민주적 부족 개혁과 궤를 같이 하는 헌정적 진보였습니다. 둘째, 권력 분점입니다. 데모낙스는 왕에게 종교적 재관으로서의 역할과 일부 지정된 영지만을 남겨두고 사법과 행정, 공공자원 분배에 관한 전통적인 왕의 특권들을 모두 민중, 즉 평의회의 소유로 귀속시켰습니다. 이는 전제군 주제에서 귀족과 시민계층이 주도권을 쥐는 공화정 내지 초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극적인 정치 구조의 재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모낙스가 구축한 권력 분점 체제는 기득권 상실을 수용할 수 없었던 아르케실라오스 3세와 그의 어머니 페레티메에 의해 파괴됩니다. 아르케실라오스 3세는 반대파의 저항에 부딪혀 사모스로 망명한 뒤 새로운 토지 재분배를 미끼로 대규모 용병을 규합했습니다. 이들을 동원해 무력으로 키레네를 탈환하고 정적들을 화형에 처하는 피해 숙청을 강행했습니다. 학자 카롤린 데왈드가 지적했듯 헤로도토스는 이 지점에서 스키티아의 단결과 그리스계 리비아인들의 파멸적인 의견 충돌을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아르케실라오스 3세는 델포이의 피티아로부터 가마솥을 불로 굽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오만에 빠져 신탁을 묵살했습니다. 그 결과 바르케로 도피해야만 했고 결국 그곳에서 암살당하며 파국을 맞이합니다. 내부 분열을 수습하지 못하고 스타시스, 파벌 내전을 심화시킨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르케실라오스 3세의 암살 직후 페레티메는 아들이 친페르시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암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던 페르시아 총독 아리안데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요청이 본질적으로 다리우스 1세 치하의 페르시아 제국이 리비아 전역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내세운 구실에 불과했음을 날카롭게 통찰합니다. 한 어머니의 개인적 복수의 열망이 제국의 팽창주의적 야심과 맞닿는 순간 키레네 주변의 작은 도시국가들은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에 끼어드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총독 아리안데스가 파견한 페르시아 사령관 아마시스의 대규모 육군과 해군이 바르케를 향해 출발합니다. 바르케의 포위전은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성전의 기록에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르케 주민들은 페르시아군이 파고드는 지하 갱도에 맞서 대장장이가 청동방패의 공명음을 이용해 땅굴의 위치를 찾아내어 반격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 기술적 대응 방식은 페르시아군이 당시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땅굴 굴작 공성전의 양상과 정확히 일치하며 헤로도토스의 세부 기록이 신뢰할 만한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무력 함락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아마시스는 결국 기만 전술을 택합니다. 도랑을 파고 널판지를 덮은 위에 흙을 덮어 땅을 위장한 후 그 위에서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조약이 체결되어 성문이 열리자마자 페르시아군은 위장된 도랑을 무너뜨리고 맹약을 파기하며 바르케를 유린했습니다. 결국 내부 분열, 즉 스타시스는 독립의 상실과 제국으로의 예속을 초래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외세의 개입을 자초한 도시국가의 비극을 웅변하는 지정학적 알레고리입니다. 세 번째 섹션, 리비아 에스노그라피입니다. 남쪽 변방의 타자성과 지리적 거울상. 헤로도토스는 바르케 포이전이라는 주요 서사에 도달하기 전 리비아 지역 원주민들의 풍습과 지리, 문화를 상세히 묘사하는 에스노그라피적 우회를 방대하게 전개합니다. 이방 세계에 대한 당대 그리스인들의 공간적 인식을 구조화하는 이 서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지적 유산입니다. 헤로도토스는 리비아 부족들을 이집트와 인접한 동쪽 해안에서부터 서쪽으로 해안가 유목민에서 사하라 사막 내륙의 오지 거주민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묘사합니다. 이집트 국경에 가장 인접한 아뒤르마키다이는 이집트의 관습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족입니다. 여성들은 양다리에 청동 고리를 착용하고 결혼 정년기의 처녀들을 왕에게 선보여 왕이 첫날 밤을 지내는 초약권이 존재했다고 헤로도토스는 전합니다. 마르마리다이는 키레네 인근 해안을 차지한 강력한 유목민이자 전사 부족으로 묘사됩니다. 후대 문헌에서도 북아프리카의 강력한 세력으로 빈번히 언급되는 부족입니다. 나사모네스는 시르티스 해안 및 아우길라 오아시스 일대에 거주했습니다. 여름이면 내륙 오아시스로 들어가 대추야자를 수확하고 메뚜기를 말려 가루를 낸 뒤 우유에 타서 마셨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신부가 모든 하객과 동침하며 선물을 받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며 조상 중 가장 정의로운 이의 무덤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독특한 신탁 방식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사모네스 탐험가들이 광대한 사막을 가로질러 박쥐 소리로 소통하는 작고 검은 소인족을 만났다는 일화도 덧붙여집니다. 가라만테스는 사하라 사막 깊숙한 내륙의 여모지대에 거주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들을 뿔이 앞쪽으로 심하게 휘어 있어 뒤로 걸으면서 풀을 뜯어야 하는 독특한 소를 기르며 사두 마차를 타고 동굴 거주민 트로글로다이트를 사냥하는 호전적인 부족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현대 고고학은 이 서술이 얼마나 편향된 시선의 산물인지를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점은 곧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트리토니스 호수 주변에 거주한 아우세스는 매년 아테나 여신을 기리는 축제에서 처녀들이 두 패로 나뉘어 돌과 몽둥이로 모의 전투를 벌이는 독특한 제의를 가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죽은 자는 여신을 노하게 한 거짓 처녀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내륙 깊숙이 배치된 트로글로다이트는 헤로도토스의 서사적 상상력이 극에 달하는 지점입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가장 발이 빠르며 도마뱀과 뱀을 먹고 인간의 언어가 아닌 박쥐가 우는 듯한 기괴한 소리로 소통한다고 묘사됩니다. 거주 공간이 그리스라는 문명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들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방대한 에스노그라피는 단순한 지리적 호기심의 나열이 아닙니다. 프랑수와 아르토그의 기념비적 연구 헤로도토스의 거울에 따르면 헤로도토스의 세계관에서 북방 스키티아와 남방 리비아는 지중해를 축구로 삼는 완벽한 대칭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의 스키티아는 8개월간 모든 것이 얼어붙어 진흙조차 만들 수 없는 극한의 추위와 눈 그리고 광활한 초원으로 묘사됩니다. 반면 대칭점인 남쪽의 리비아는 뜨거운 태양 아래 식물이 타들어가는 불모의 사막,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물 없는 건조지대로 그려집니다. 헤로도토스는 북쪽의 거대한 이스터, 다뉴브 강과 남쪽의 장대한 나일 강이 대칭적인 흐름을 형성한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지리적 거울상을 완성합니다. 문명의 척도를 성곽으로 둘러싸인 정주 도시 폴리스와 농경으로 삼았던 그리스인들에게 유목 생활은 문명의 부재이자 궁극적인 타자성을 상징했습니다. 거주 공간이 그리스에서 멀어져 가장자리에 다다를수록 북쪽 끝에는 외눈박이 아리마스피아인이 등장하고 남쪽 끝에는 박쥐 소리를 내는 트로글로다이트나 꿈을 꾸지 않는다는 아틀란테스족과 같이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들이 배치됩니다. 이 완벽한 구조적 대칭성에도 불구하고 두 공간이 맞이한 정치적 결말은 강렬하게 대조됩니다.
북방의 스키티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침범한 다리우스의 거대한 페르시아 군대에 맞서 하나로 뭉쳐 청야 전술을 펼치며 침략자를 몰아냈습니다. 반면 남쪽 리비아에 자리 잡은 그리스 식민자들과 원주민들은 극단적인 내부 분열, 즉 스타시스에 휩싸인 나머지 스스로 외세를 불러들여 페르시아의 제국주의적 확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창조한 남쪽 변방의 이미지는 다채롭고 기이한 풍습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시면에는 외부에 저항할 응집력을 상실한 파편화된 공간이라는 지정학적 알레고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다다를수록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들이 배치된다는 이 서사적 구조는 단순한 지리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수사학적 장치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섹션, 페레티메와 현대적 평가입니다. 복수의 잔혹극과 지식의 식민화. 헤로도토스의 4권 멜포메네를 종결짓는 피날레는 페레팀의 왕비에 소름 끼치는 복수와 그녀가 맞이한 끔찍한 죽음입니다. 페레티메의 서사는 젠더, 권력, 그리고 신의 정의라는 주제가 집약된 텍스트입니다. 아르케실라오스 3세가 부재할 때 그녀는 직접 키레네의 의회에 앉아 국정을 관장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쥔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이 암살당한 뒤 이집트 총독에게 달려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그녀의 행보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규범적인 젠더 역할을 철저히 위반하고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르케가 함락된 뒤 그녀의 복수는 광기에 달했습니다. 아들의 암살에 가담한 바르케 유력자들을 색출하여 성벽 주변의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고 심지어 그들 아내들의 유방을 베어내어 성벽에 내걸었습니다. 살아남은 바르케 주민들은 페르시아군의 노예로 전락하여 박트리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이 잔혹극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끝마치고 이집트로 귀환한 페레티메는 곧바로 온몸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들끓어 살을 파먹는 처참한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헤로도토스는 여기서 직접 개입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지나치게 강한 보복은 신들의 시기를 산다. 인간이 휴브리스, 오만에 빠져 신의 고유 권한을 함부로 남용할 때 우주의 균형을 관장하는 신적 섭리가 파멸적 응보를 내린다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철학을 이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헤로도토스의 텍스트가 전하는 리비아 원주민 묘사는 현대 고고학의 렌즈를 통해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라만테스 부족에 대한 서술의 왜곡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들을 사두 마차를 몰고 동굴 거주민을 사냥하는 단순하고 호전적인 변방의 부족으로 그렸습니다.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역시 이들을 야만성의 표상으로 고착화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사하라 사막 남서부 페잔 지역의 옛 도읍인 게르마 일대에서 이루어진 첨단 고고학 발굴은 서양 고대사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라만테스는 단순한 야만적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포가라로 불리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 관계수로 시스템을 거미줄처럼 구축하여 사하라 한가운데서 밀, 올리브, 포도 등 대규모 농경을 영위한 경이로운 기술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약 1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거대한 성벽 도시를 건설하고 12만 기에 달하는 피라미드형 거석 무덤 체계를 갖추었으며 사하라 종단 무역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아프리카의 지역 강국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사두 마차는 그들의 군사적 우위와 뛰어난 기술력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나 텍스트에서는 이를 단지 야만의 도구로 격화시켰습니다. 바르케 포위전에 관해서도 기원전 5세기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에 주조된 페르시아 다릭 동전 유물들이 바르케 인근 유적에서 실제로 발견됨으로써 페르시아의 물리적 지배가 입증되었고 헤로도토스의 서술이 신뢰할 만한 역사적 토대 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4권 멜포메네가 그려낸 고대 북아프리카의 정치사와 에스노그라피를 살펴보았습니다. 바토스 왕조의 건국 신화에서 출발하여 데모낙스의 헌정 실험, 아르케실라오스 3세의 반동과 암살, 페레티메의 복수극과 페르시아 제국의 개입, 그리고 그 속에서 묘사된 수많은 리비아 부족들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서사를 관통하는 헤로도토스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부가 무너진 공동체는 외부의 적을 막아낼 수 있는가? 현대 역사학은 헤로도토스의 텍스트에 깃든 그리스 중심주의적 편향, 즉 지식의 식민화를 걷어내고 무덤과 지하 수로의 유물들이 발산하는 증언에 귀 기울이며
과거 수동적 타자로 박제되었던 고대 북아프리카인들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문명사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맹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거울에 반사된 굴절된 이미지가 아닌 무덤의 돌과 사막 아래 수로가 전하는 목소리. 수박겉핥기는 앞으로도 그 복잡한 이야기의 결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